우리가 보통 시간을 생각할 때요. 뭐랄까, 달력에 있는 네모난 칸들 있잖아요. 어제는 어제 칸에, 오늘은 오늘 칸에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34세 나는 어제로 끝났고 오늘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35세 내가 시작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바로 이 생각, 그러니까 시간을 공간처럼 잘라서 보는 서양 철학의 아주 오랜 습관에 정면으로 맞선 철학자가 있거든요. 바로 앙리 베르그송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볼 자료는 그의 대표작이죠. 물질과 기억을 다룬 유튜브 강의 영상인데요. 이걸 통해서 정신이랑 물질이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는 그 놀라운 주장, 그리고 베르그송 철학의 핵심인 지속이 대체 뭔지,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시네요. 베르그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도대체 왜 그렇게 기존 철학에 불만이 많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철학자들이 저기 흐르는 강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고대 플라톤은 저렇게 계속 변하는 강물은 진짜가 아니야. 현상은 가짜다. 그렇죠. 어딘가에 변치 않는 완벽한 강의 이데아가 있고 그게 진짜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그냥 멈춰 세워서 박제해버린 거죠. 현실의 그 생생한 움직임보다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어떤 원형, 거기에 더 집중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근대로 와서 데카르트는 한술 더 떠요. 내가 보는 저 강은 어쩌면 환영일지도 몰라.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이 강에 대해 생각하는 나뿐이야. 이러면서 정신하고 물질 세계를 그냥 칼로 자르듯이 나눠버렸어요. 분리해버렸군요. 네. 그러니 물질, 그러니까 저 강물은 그냥 좌표 위에 그려진 도형처럼 차가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칸트에 이르면 우리는 아예 강 자체를 직접 볼 수 없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내장된 선글라스를 통해서만 세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사진들을 정리하는 앨범의 빈 페이지 같은 그냥 고정된 틀이 되어버린 거예요. 와, 비유로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다들 흐르는 강을 보면서도 어떻게든 그 흐름을 멈추고 분석하고 어떤 틀에 가두려고만 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베르그송은 이런 식의 생각이 딱 영화관의 착각 같은 거라고 콕 집었어요. 영화관의 착각이요? 네. 영화 필름을 보면 한 장 한 장은 다 멈춰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정지된 이미지들이죠. 근데 이걸 빨리 돌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뿐이죠. 서양 철학이 바로 이 정지된 사진 조각들을 쭉 이어 붙여놓고는 이게 바로 시간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르그송이 말했던 진짜 시간, 그 영화관의 착각에서 벗어난 시간은 대체 뭘까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핵심 개념, 지속이 등장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속. 프랑스어로는 뒤레라고 하는데요. 이게 베르그송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이라, 단어만 들으면 그냥 뭐 오래 간다 이런 뜻 같기도 한데 이게 그렇게 특별한 개념인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의미랑은 완전히 달라요. 베르그송한테 지속이란 우리 의식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되지 않고 마치 눈뭉시처럼 계속 굴러가면서 합쳐지는 그 연속적인 흐름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계가 째깍하고 끊어주는 그런 시간이랑은 질적으로 다른 우리 의식의 생생한 흐름인 거죠. 아까 제가 35살 된 사람을 예로 들었잖아요. 시간을 공간처럼 생각하면 34살에 나는 사라지고 35에 나만 남는다고 했죠. 그럼 이 지속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속의 관점에서 35살이 된 당신은 그냥 숫자 하나가 바뀐 게 아닙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34살까지의 모든 경험, 모든 기억, 모든 감정을 전부 다 끌어안은 채로 그걸 바탕으로 35살이 된 거죠. 과거는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있는 채로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소름이 돋네요. 그럼 누가 저한테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하면 베르그송은 그건 말 그대로 불가능해 라고 외치겠군요. 과거는 우리가 벗어던질 수 있는 옷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나 자신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베르그송이 물질과 기억을 쓴 거예요. 시간을 공간처럼 나누는 생각이 결국 정신과 물질을 분리시키는 문제로 이어졌거든요. 이 책을 쓰던 19세기 말은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주 팽배하던 시절이었어요.
예를 들어 기차가 달릴 때 칙칙 폭폭 소리가 나잖아요. 네, 나죠. 그 소리는 기차가 달리니까 나는 거지 소리 자체가 기차를 움직이게 하지는 못하죠.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이 딱 그 기차 소리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뇌라는 물질이 활동하면서 생기는 아무 쓸모없는 부산물이나 그림자 같은 거요. 아, 정신은 그냥 뇌 활동의 배기가스 같은 거다. 뭐 이런 입장이었군요. 그렇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부대 현상론이라고 부릅니다. 베르그송은 바로 여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정신이 어떻게 물질의 그림자일 수 있냐? 정신에게는 지속이라는 고유한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냥 철학자의 서재에만 머물지 않고요. 당대의 최신 뇌과학이나 실어증 환자들을 다룬 병리학 논문들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안의 의식은 지속이라는 흐름이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저 바깥에 있는 저 단단한 책상이나 컴퓨터 같은 물질 세계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죠? 여전히 너무 다른 두 세계처럼 느껴지는데 베르그송은 이 간극을 메울 방법도 제시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정말 독창적이에요. 베르그송은 우리가 세상을 정신과 물질로 나누기 이전에 더 근원적인 상태가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걸 이미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미지요? 갑자기 사진이나 그림 얘기가 왜 나오죠? 하하, 우리가 아는 그 이미지가 아닙니다. 베르그송의 이미지는 정말 기묘한 개념이에요. 그가 직접 이미지란 관념론자가 말하는 머릿속 생각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유물론자가 말하는 딱딱한 사물보다는 덜한 존재다라고 설명했거든요. 잠깐만요. 머릿속 생각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제 사물보다는 덜하다. 이거 뭐 선문답 같은데요? 전혀 감이 안 와요. 하하, 그렇죠. 그래서 예시가 필요합니다. 지금 앞에 놓인 컵을 한번 보세요. 전통 철학은 당신 머릿속에 있는 컵의 관념하고 저 밖에 실제 하는 컵이라는 물질을 딱 구분하죠. 베르그송은 그 이전에 당신에게 나타나는 컵의 현현, 그 자체가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컵의 현현. 더 어려워졌는데요? 혹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컵 그림도 아니고 저기 있는 저 물리적인 컵 자체도 아니고요. 제가 저 컵을 보고 아, 저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저와 컵 사이의 관계나 가능성 자체를 이미지라고 부르는 건가요? 예를 들어 목마른 저에게 컵은 갈증을 해소할 가능성이라는 이미지로 다가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이해예요. 세계는 그냥 물질 덩어리들이 널려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의미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무수한 이미지들의 총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특별한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체입니다. 아, 제 몸도 그 수많은 이미지들 중 하나군요. 네, 하지만 아주 특별한 중심이 되는 이미지죠. 다른 이미지들, 예를 들어 돌멩이는 발로 차면 즉각적으로 날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 거의 즉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체는 외부 자극과 행동 반응 사이에 약간의 시간 벌기, 즉 지연이나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그 여유가 핵심이군요. 컴퓨터로 치면 일종의 버퍼링 시간 같은 건데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선택의 여지가 바로 의식이 싹 트는 공간입니다. 이걸 통해서 베르그송은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둘은 원래 다른 종류의 존재가 아니라 지속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가진 서로 다른 리듬이나 긴장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 발상인데요. 그럼 정신과 물질이 원래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에너지의 빠르고 느린 버전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마치 물이 차가워지면 딱딱한 얼음이 되고 뜨거워지면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베르그송에게 물질이란 지속의 흐름이 극도로 느려지고 이완된 상태예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보이죠. 반대로 정신은 그 흐름이 최고조로 압축되고 긴장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와 겹쳐지면서 창조적인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이미지들의 총합이고 내 몸은 그 중심에서 행동을 선택하는 특별한 이미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하는 이 지각은 이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 걸까요?
보통은 카메라가 풍경을 찍듯이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잖아요. 베르그송은 그 통념도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에게 지각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에요. 오히려 행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걸러내는 필터에 가깝습니다. 그는 지각을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작용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보를 버리는 과정이라는 거네요. 이것도 예를 들어 봐야겠어요. 길을 걷는데 저쪽에서 자전거가 쌩 하고 달려온다고 상상해보죠. 그때 저는 저 자전거는 빨간색이고 타이어는 어느 회사 제품이군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당신의 뇌는 생존과 무관한 모든 정보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향해 오는가, 얼마나 빠른가, 피하려면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가라는 당신의 다음 행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빛의 속도로 상택해서 받아들이죠. 그것이 베르그송이 말하는 지각의 본질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각은 행동을 위한 선택이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네요. 그 많은 이미지들 중에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걸까요? 그 선택의 기준은 어디서 오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베르그송은 기억을 아주 독특하게 두 종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습관적 기억이에요. 습관적 기억이요? 네, 이건 머리가 아니라 몸에 새겨진 기억입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거나 운전을 하는 것처럼요. 수많은 반복을 통해 거의 자동적인 신체 반응으로 굳어진 기억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피곤한 날 퇴근길에 운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예전 집 방향으로 좌회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 의식적인 뇌보다 몸에 밴 습관적 기억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거군요. 하하, 바로 그겁니다. 그게 습관적 기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순수 기억이에요. 이건 우리가 보통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되어 있는 과거 경험의 총체예요. 평소에는 의식의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지만 어떤 계기를 만나면 갑자기 현재로 불려나오는 기억의 가능성 전체를 말합니다. 와, 그거 완전 제 얘기 같아요. 제 과거 전체가 마치 태그가 하나도 안 달린 거대한 사진 라이브러리처럼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평소에는 들여다보지도 않지만 우연히 길에서 20년 전에 듣던 노래를 듣는 순간 그게 완벽한 검색어가 돼서 까맣게 잊고 있던 사진 한 장이 화면에 탁 하고 튀어나오는 경험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순수 기억이 현재로 스며가되는 순간입니다. 베르그송에게 지각과 기억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그는 이 관계를 원뿔 모양으로 설명했어요. 원뿔의 넓은 밑면은 당신이 살아온 모든 과거, 즉 잠재된 순수 기억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원뿔의 뾰족한 꼭지점은 지금 현재와 딱 맞닿아 있는 현재의 신체, 즉 지각과 행동의 지점이죠. 그럼 의식은 그 원뿔 안에서 움직이는 거군요. 현재 행동이 필요할 때마다 저 넓은 과거의 창고에서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기억을 꼭지점으로 끌어내려와서 지각의 깊이를 더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보는 것은 결코 순수한 현재가 아니에요. 몸에 밴 습관적 기억과 문득 떠오르는 순수 기억이 현재의 신체와 만나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복합적인 사건이죠. 베르그송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재는 언제나 기억을 통해 깊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르그송은 시간을 뚝뚝 끊어진 점들의 나열로 보는 대신 과거와 현재가 서로 스며들면서 계속 불어나는 하나의 흐름, 즉 지속으로 파악했고요. 그리고 바깥 세계의 물질과 내 안의 정신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신체라는 교차점을 통해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 가진 다른 리듬일 뿐이라고 봤죠.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건 과거의 모든 기억을 동원해서 현재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고요. 네, 이런 생각은 그 이후 철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상학자 메릴로 퐁티는 베르그송의 신체 개념을 이어받아 몸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질 들레즈 같은 현대 철학자는 베르그송의 철학을 계승해서 세상을 이미지와 운동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갔죠. 20세기 철학이 신체와 흐름, 생성 같은 주제에 주목하게 된 데에는 베르그송의 공이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년도 된 책인데 마치 오늘날의 뇌과학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예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멈춰 세운 채 공간 속에 박제된 물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모든 과거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흐름 전체로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